네, 일단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를 돌파하려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꽤나 짙게 내보이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채 반등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2,0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61,000달러 지금 지지받을까 말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더해지고 있는데도 이놈의 빌어먹을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과연 10월 비트코인의 업토버 가능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9월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 침체 우려를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전월 대비 25만 4천 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다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개 크게 상회했고, 12개월 평균이 20만 3천 개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엄청 잘 나와준 숫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9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 4.1%로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빠졌고, 예상치 대비로 봐도 빠져주면서 고용시장 여전히 탄탄하구나, 고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상당히 불식시킨 그런 데이터가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고용 데이터 공개되고 나서 바로 세미 패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니까 50bp B컷 인하가 11월 FOMC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5%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훅 하고 빠졌고, 이제 25bp씩 11월, 12월 이렇게 각각 두 번, 그래서 연말까지 50bp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아졌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B컷을 하든 베이비컷을 하든 금리 정책이 확실하게 피보팅이 됐고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어 갔다, 이렇게는 확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중국 역시 금리 인하 피보팅이 이루어졌고 시장이 지금 유동성을 주입하려고 아주 작정한 상황, 이 대차게 작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펼쳐지게 될 어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래도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지금 처음에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분석가들이 돌려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세이 2023년 10월 비트코인은 첫 주에 7.5%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월말까지 33% 펌핑을 했다. 지금 이번에는 첫 3일 동안 6.5% 빠졌는데 월말까지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본격적인 반등은 2주차에 시작이 될 거야. 10월 2주차.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7만 5천 달러대 위에 자리 잡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대선 이틀 뒤에 미국 11월 연준 FOMC라는 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10월 중순부터 랠리가 시작되고 11월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 물론 이제 정반대 상황도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그런 식의 그림도 지금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석가 알리는 주목해야 될 주요 레벨은 6만 300달러,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57,400달러 가능성이 있고, 6만 300달러 지지를 확인하면서
힘을 받아준다라면 단기적으로 63,3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 데이터 발표 직후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전히 중동 리스크, 이 모호함, 이 불확실성이 위험자산 시장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낸크립토 트레이드,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100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려면 62,400달러를 깨부셔야 한다. 일부 코인들이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다. 지금 알트들이 꾸물꾸물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2021년 불장 진짜 자고 일어나면 알트들이 돌아가면서 미쳐 날뛰어 있었던 그런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최근의 알트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게 뭐 잘 움직여주면 반갑지만 어떤 그 정도 강세장, 눈에 띌 정도의 그런 반등 모멘텀, 요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은 아직 멀었다라는 점,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9월 2일에 5,000 BTC 순매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9월 말에는 7,000 BTC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7월 21일 이후에 최대 규모다. 지금 이렇게 훅 하고 빠졌다가 훅 하고 오른 거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추세적으로는 방향 틀었어. 방향성 세팅됐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분기 순매수 규모가 1일 데일리 9,000 BTC 수준이었는데 미국발 순매수가 지속된다라면 4분기에는 비트코인이 1분기보다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속도를 낼 것인가,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비트와이즈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추가 상품을 신청을 했습니다. 티커가 BITC. 이번에는 미국 국채와 BTC의 로테이션 전략을 채택한 그런 ETF라고 합니다. 지금 딱 대충 느낌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리스크 해지하려고 이런 상품까지 만드는구나. 이 파생 상품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주 너무너무 예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 상장 거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곳에서 이렇게 또 추가로 유사 상품을 출시하려는 이 의도 뭘까? 지금 돈이 된다라는 거죠.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게 사실은 좀 결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출시된 ETF들 탑 25를 봤더니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관련이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출시된 ETF가 225개인데 이 가운데 누적 자금 유입액 상위 25개 가운데 13개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상위 4개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비트와이즈. 이렇게 지금 1, 2, 3, 4등을 먹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괜히 추가로 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상품을 출시하려는 게 아니다. 엄청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이더리움 ETF. 사람들이 지금 약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약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ETF 시장에서 엄청 성과가 좋아요. 이 정도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대비했을 때 아쉬운 건 맞지만 ETF 시장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역사상 첫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금 엄청 빡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네크도, 코인쉐어스, 프로쉐어스,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이건 미니트러스트네요.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코, 비트와이즈. 재밌습니다. 25개 올해 출시된 것 중에 탑 25 중에 13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ETF라는 거. 이 와중에 JP모건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리포트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과 금이 이 달러 가치 하락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다른 주체도 아니고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데이터를 보면 올 3분기 전 세계 통화준비금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감소했다. 달러 보유량 감소는 법정화폐의 미래 우려를 가져왔고 금과 비트코인을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헤지펀드들은 금과 비트코인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9월 들어서 현물 ETF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통화가치 하락을 더 부추길 수가 있고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 우려는 심화될 것이다. 왠지 이 정도 톤은 뭐랄까 그레이스케일이나 바네크 같은 데서 리포트를 낼 것 같은 그런 톤인데 이걸 지금 JP모건이 이런 리포트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관이에요. 이것도 진짜 되게 섹시한 멘트예요. 이 제이 제이콥스 블랙록에서 액티브 ETF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최근에 싱가포르 토큰 2049 행사에서 이런 멘트를 했다라고 해요. 비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수년 안에 5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 말고 제3의 옵션을 원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주식과 채권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고금리 시대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3의 옵션 가운데 하나로 지금 비트코인이 지목이 되고 있는 거고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이게 엄청난 가속도를 밟게 될 거라는 얘기를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5조 4천억 달러. 이게 아마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워낙 큰 숫자다 보니까 이게 뭘까라고 비교를 해보면 되게 이게 느낌이 확 오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자 비트코인의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메타가 1조 4천억 달러예요. 금이 17조 9천억 달러 수준이고 애플이 그래봤자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3.4, 3, 2.9 엔비디아. 그 잘나가는 정말 펄펄 날아다니는 엔비디아도 3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안에 5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비트코인만 성장하진 않겠죠. 뭐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도 시총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오늘 날짜 기준으로 5조 4천억 달러라는 그 숫자의 사이즈는 전체 자산 시장의 랭크 탑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지금 보면 애플과 알파벳을 합치면은 5조 4천억 달러가 나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에 진짜 진심 다해서 거의 영혼을 갈아넣고 있는 블랙록의 액티브 ETF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블랙록의 어떤 이런 관심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진심이다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까지도 급등과 급락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에 오름이 증명되는 그런 멘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 지금 시장이 출혈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몇 가지 팩트들이 있다.
미국 대선 이제 한 달 앞이고 연준은 연말까지 50bp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FTX는 160억 달러 곧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결국에는 돈 들어올 일만 남았네. 우리가 할 일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시그넘뱅크도 재밌는 얘기예요.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시그넘뱅크가 소스로 삼은 내용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짚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암호화폐 은행인 시그넘뱅크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낼 정도의 그 정도 의무부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주요 금융기관들의 스탠스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페이팔 임원은 한 행사에서 이거 토큰 2049 싱가포르 행사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더리움이 결제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일부 기관들은 낮은 비용과 트랜잭션 처리량이 더 큰 솔라나를 선호한다. 비자의 임원의 경우에도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를 더 선호한다라고 밝혔다. 프랭클린 템플턴도 솔라나 기반 뮤추얼 펀드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가격 측면에서도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좀 빠진 건데 중요한 거는 소액 거래를 처리할 때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가 더 강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결제 기관을 어떤 포커싱에 맞춘 그런 곳에서는 이더리움보다 가벼운 솔라나가 좀 더 선호도 면에서 높을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랜잭션 측면에서도 엄청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솔라나가 이미. 특히 뭐 밈코인 관련해서는 뭐 지금도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보면 뭐 이더리움과 솔라나 모두 다 잘 돼야 되는데 기관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결제 기업들에서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를 선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에버리지 평균만큼만 4분기에 나아가주면 됩니다. 10월 비트코인 평균 상승률은 22%대, 11월 5.8%대, 12월 12.2%대 이렇게 평균 수준으로만 가격이 반등을 해주면 연말이 됐을 때는 9만 달러 위에 자리한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평균만 가자. 물론 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보면 꼭 정말 연말에 산타클로스가 건네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트코인 9만 달러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뭐 중독 리스크 우려도 있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호재가 또 더해지기도 했는데 어렵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